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 환지 방식에서 그 용어 정의 좀 보겠습니다. 그 수용 방식에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선수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원형지라는 얘기 나오죠. 선수금과 원형지 개념 좀 정리하겠습니다. 선수금과 원형지.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엄청난 자금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금 문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토지 상환 채권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선수금 제도입니다. 자, 토지 상환 채권은 뭐냐? 타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강제로 수용을 하고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이 되죠. 그런데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니까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사업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후 보상이죠. 뭘로? 현금이 아니고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이게 사업이 모두 종료된 뒤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대신 우리가 보상했다 하는 것을 토지 상환채권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사후 현물 보상이 되는 거죠. 현물 보상. 그러면 선수금은 뭐냐? 선수금은 돈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 토지 등을 공급하게 되면 토지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분양 대금을 이걸 먼저 받는 거죠. 이게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 상환채권은 줄 돈은 나중에 주고 선수금은 받을 돈은 먼저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선수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자금 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토지 상환채권, 선수금 제도 두 가지가 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이거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하거나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게 수용 방식에 나오는 제도예요. 토지 상환채권,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고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될 것을 사업이 모두 끝나고 사후에 현물로 보상한다. 토지 상환채권. 토지 등의 공급 가격을 미리서 받는다. 선수금 제도입니다. 그 다음 원형지라는 게 있죠. 원형지. 원형지는 뭐냐? 전통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토지를 갖다 이렇게 구획 정리해야 되죠. 구획 정리해서 구획 정리가 된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된 획일적인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산이 있고 말이죠. 자연과의 조화를 잘 맞춰서 개발하면 좋을 텐데 여기를 전부 다 무조건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적 도시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복합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친환경적 개발에도 어렵고 다양한 유형의 복합 개발도 어렵고 이런 단점을 갖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그 주변 지역과의 자연 환경을 잘 살려서 있는 모양 그대로 공급하겠다. 다시 말해서 구획이 정리되지 않은 있는 모양, 그 모양대로 토지를 공급한다. 이것을 원형지 공급이라고 합니다. 원형지 공급. 이 원형지 공급은
세종시 개발에서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원형지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때 원형지 면적은 전체 조성된 토지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 두면 3분의 1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형지 공급 개발입니다. 이때 원형지 공급하는 가격은 말이죠.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감정평가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만 플러스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형지라는 것은 전체 토지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구역이 정리되지 않은 있는 모양 그대로 거기다 최소한의 기반시설, 인프라만 공급하고 그 땅을 공급하는 방법을 원형지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환지 방식이 나오는데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만 좀 볼까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냐? 제일 앞에 그 박스 내에 있는 건 뭔데요? 자, 환지 계획은 땅을 어떻게 토지를 줘야 되냐 말이죠. 사업 시행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환지기 원칙에서 소위 우리가 평면 환지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 환지. 두 번째, 적응 환지. 제자리 환지. 세 번째, 적응 환지. 우리는 이걸 흔히 환지의 3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지의 3원칙. 환지의 3원칙은 환지는 평면 환지, 제자리 환지, 적응 환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평면 환지는 땅을 뭘로 준다? 땅으로 준다는 거죠. 땅을 건물로 주지 않고 땅으로 준다. 제자리 환지는 같은 위치, 동일한 위치에다 땅을 준다는 거죠. 이게 제자리 환지입니다. 적응 환지는 땅을 줄 만큼 준다.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줄여서 주는 것도 줄 만큼 준다. 이걸 적응 환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땅을 줄 때는 땅으로 준 환지를 할 때는 땅으로 준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같은 위치에 준다. 적응 환지는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줄여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감보율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줄 만큼 준다. 이걸 갖다 적응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으로 같은 위치에다 줄 만큼 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 소위 특례라는 게 나옵니다. 특례라는 것은 토지에 사실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사람이 모든 문제는 자신의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들쑥날쑥 경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 사람은 공신력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기준, 자기의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이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은 있어야 하겠으나 너무 원칙을 고집하다 보면은 사람이 융통성 없다. 사람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사람이 너무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칙은 가지고 있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칙은 가지고 있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그때그때의 능력, 그때그때의 어떤 시각,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토지의 합리적 이용입니다. 토지 합리적 이용. 다시 말해서 원칙대로 땅을 주었더니 그 땅이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도 원칙이니까 너 쓸모없는 땅 그냥 받아라.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중차대 이런 사업을 해놓고 원칙이라는 미망에 안에서 땅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특례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평면 환지의 특례 이게 서로 뭐냐? 입체 환지라는 겁니다.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땅 대신에 뭘로 준다? 건물로 준다는 거죠. 땅 대신에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의 일부 그리고 대지의 공유 지분 이걸 준다는 거죠. 이게 입체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 대신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한 세대를 준다든가 땅 대신에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의 상가 구분 소유권을 준다든가 이걸 우리는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 대신에 건물을 줄 수 있다. 제자리 환지의 특례를 우리는 흔히 말하고 하냐? 인접지 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접지 환지. 인접지 환지라는 것은 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같은 위치가 아니라도 불가피하게는 그 인접지에다 땅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같은 위치에다 땅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게 여의치 못할 때는 인접항원의 땅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적응환지, 소위 감보유를 적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도록 정확하게 줄 만큼 주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또 땅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첫째 환지 부지정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지정 처분. 두 번째 증환지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감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 시설, 용지에 대한 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걸 부호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환지 부지정 처분은 땅을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증환지 처분은 땅을 주인은 주되 더 준다는 겁니다. 감환지처분은 토지를 줄여서 준다는 겁니다. 공공시설용지는 공공은 소유리가 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법상 만능. 공공은 규제 대상이 아닌 얘기죠. 여기는 토지를 마음대로 줘버린다는 겁니다. 자, 먼저 환지 부지정처분. 환지 부지정처분은 이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땅을 주지 않고 뭘 지급한다? 대신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환지 부지정 처분입니다. 원래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땅을 줘야 마땅한데 땅을 주지 않고 현금 뭘로? 청산금으로 지급한다. 이게 환지 부지정 처분이 되겠습니다. 환지 부지정 처분.
증관지처분은 원래 줘야 될 것보다 더 준다 이 말이죠. 면적을 150제곱미터만 줘야 되는데 200제곱미터를 채워줬다. 이게 증관지처분이고, 가만지처분은 250제곱미터를 줘야 되는데 200제곱미터만 주었다. 줄여서 준 거죠.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흔히 뭐가 발생했다고 그러냐. 부족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과부족. 과부족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 주고 적게 준 상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도 뭐가 발생한다. 과부족에서는 청산금을 더 줬기 때문에 징수해야 되겠고요. 줄여서 줬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징수지급. 자, 그래서 앞으로 증관지처분은 더 줬다. 그래서 청산금을 징수해야 되고, 가만지처분은 줄여서 줬다.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관지처분, 가만지처분이 발생한 수는 과부족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만능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청사용지 같은 게 있다. 학교용지. 그러면 거기는 꼭 원칙도 주지 않고 여기는 어떻게 준다?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준다는 겁니다.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준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처분, 증관지처분, 가만지처분, 공공시설용지등 환지처분 이런 게 특징됩니다. 그래서 땅은 땅으로 제자리에 줄 만큼 주는 게 원칙인데, 땅 대신에 건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접하고대 땅을 줄 수도 있고, 땅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줄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공공시설은 만능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8번에 9번에 감가보상금이라는 게 나와. 감가보상금. 이 감가보상금이라는 게 뭔가 좀 잠깐 정리해 놓을까요?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근데 이 토지가 A의 토지, B의 토지, C의 토지, D의 토지, 이런 토지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기 있는 토지 가격 총액이 얼마냐? 사업 총액이 2천억이었습니다.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이 끝나면서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바뀌었죠. 사업이 끝났는데 이 토지 총액이 1,800억으로 오히려 감소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느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토지 가격은 평당 1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는 토지가 오르겠죠. 오르는데 이 토지 가격은 여기에 있던 땅 중에서 일부가 공공시설 부지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채비지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빠져나갔죠. 그 빠져나간 비율을 빼고 스스로 이 토지 소유자가 받은 면적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감보율이라는 것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가격 10만 원짜리가 사업이 끝나면 가격이 올랐다. 즉 단위 면적당 가격은 상승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토지 면적이 그만큼 감보율 때문에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토지 소유자 받은 토지 면적에 대한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토지가 평당 10만 원 하던 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평당 18만 원으로. 뭐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8만 원만 오르겠습니까? 더 많이 오르겠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 이렇게. 그러나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보율이 몇 퍼센트냐? 50%. 감보율 50%. 감보율이 50%라 하는 얘기는 이 토지 면적이 반 정도는 공공시설 부지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왜? 이 토지 가격이 18만 원, 8만 원 올랐는데 토지 면적은 반으로 줄여서 받았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거하고 가격이 같으려면 10만 원짜리가 얼마로? 20만 원 올랐어야, 2배 올랐어야 감보율이 50%이기 때문에 면적이 딱 2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단위 면적당 가격이 상승했다더라도 여기는 사업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본 겁니다. 얼마나 손해봤냐? 여기는 토지소유자 총 200을 손해봤어요. 이 200을 사업 시행자 보상하라는 얘기죠. 이게 감가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감가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문제되면 행정청일 때만 문제됩니다. 비행정처일 때는 감가보상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가보상은 이건 항상 지금 우리가 감가보상금입니다. 감가보상금. 이건 항상 총액 기준이에요. 총액 2천에서 총액 1,800원.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과부족. 내가 좀 더 받았다, 적게 받았다. 개인적 과부족은 이건 청산금의 문제이고요. 총액 기준일 때 감가보상금이라는 게 문제 나옵니다. 그럼 감가보상은 얼마냐? 마이너스 200억. 이게 감가보상금입니다. 이 감가보상금을 누구한테 주냐?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토지 소유 임차권자 등에게. 자, 그래서 여기는 저당권자 지급하잖아요. 감가보상금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나오는 제도다. 감가보상금은 왜 나왔다? 감보율 때문에 발생했다. 감가보상금은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 총액이 사업시행 후의 토지가격 총액보다 감소되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다시 한번 사업시행 후의 토지가격 총액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 총액보다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감가보상은 사업시행자 행정관청일 때만 지급한다. 감가보상은 개인적인 과부족 분야 총액 기준이다. 그래서 얼마? 차액 200의 감가보상입니다. 이 200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데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보상한다. 이걸 감가보상금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에 환지에서 6번의 환지 예정. 자,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 말이죠. 하나만 더죠. 379조 제1, 2번 환지 방식에서 거기 자주 출제 대상 해가지고 거기 환지 예정지 3번. 환지 예정지라는 거. 환지 예정지. 요거 좀 잠깐 좀 설명 나오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자, 환지예정지라는 게 뭐냐? 환지예정지.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A의 토지, B의 토지, 자, 저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저기는 토지 소유자는 일체의 사용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사용수익이 정지가 돼요. 왜?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언제부터 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은 모든 사업이 끝나면 소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이제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이 토지는 면적은 뭐 몇만 평이야. 수백만 평이죠. 사업시행 기간은 장기죠. 그런데 이 토지를 사업시행 끝날 때까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버리면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우리 실정이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면적은 500만 평. 기간은 10년. 이렇게 많은 땅을 10년 동안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시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환지예정제도입니다. 그럼 환지예정제도는 여기는 개발구역 내 토지 중에서 사업 시행에 지장만 없으면 특정인에게 그 토지를 미리서 지정해주고 그 토지를 미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권능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수익 권능.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이 토지 여기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환지 예정지. 누구를 위해서? 저기 있는 A를 위해서.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누구는? A는 어디를? 이 환지 예정지, 이 B의 토지를 어떻게? 마치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A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단 뭐는 못하느냐? A에게 소유권을 준 건 아니죠.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뭐는 못한다. 처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임시적인, 일시적인 사용수익 권능을 주는 제도, 사용수익 권능을 주는 제도. 이게 환지예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냐? 사업이 모두 끝나면 A, 너에게 이 땅을 환지처분해 줄 건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환지처분을 못 해준다. 그러나 이 땅은 네가 지금 당장 가서 사용해도 사업 시행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네가 원한다면 이 땅 가서 위해서 사용해라 하고 임시적인 사용수익 권능을 주는 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준 제도는 아니에요. 이게 환지 예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환지 예정 제도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의미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우리 실정에 비춰볼 때 토지의 효율적이라는 측면,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토지 낭비를 막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 예정 제도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의적 사항. 다시 말해서 꼭 지정해야 되는 필수적 절차는 아니에요.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저 A라고 하는 특정인에게 베풀어주는 일종의 은혜적인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지 예정지는 도시 개발구역 안에다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밖에는 지정 못해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지정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그러나 환지 예정지는 지정 사실을 공고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만천에 알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기는 A, B에게만 알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만 할 뿐이고 여기서 공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어떤 법적 효과?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입니다. 자, A는 어떻게 된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A는 이 토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처분할 수 없다. 이 사용수익은 언제부터 하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의 공고일까지입니다. 환지 처분의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 지정 효력 발생일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그 대신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죠? 그 대신 B는 무슨 의무가 있다? 수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인의 의무. 수인의 의무라는 것은 뭐야? A가 여기로 와서 사용할 때 비록 자기 땅이지만 하지만 A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수인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 대신 B는 여기에 여전히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도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뭐는 못한다? 사용. 수익은 할 수 없겠네요. 사용 수익은 누가 아니기 때문에 저 A가 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유권을 건드리면 안 돼요. 소유권. A의 소유권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B의 소유권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왜? 소유권은 모든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이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을 통해서 얻고 잃게 되는 건 뭐냐? 사용수익 권능입니다.
우리는 민법에서 말이죠.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여러분 아시죠? 소유권.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어떤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처분할 수 있는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완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수익할 수도 있어야 되고 처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 그렇죠? 이것만 취득했다고요. 처분적 권능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에 대해서 사용, 수익, 권능, 사용, 수익, 권능만 취득했다. 그래서 우리는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유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A의 소유권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고 B의 소유권은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A의 소유권은 그 자리에, B의 소유권은 그 자리에. 단 A는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B는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이를 사용, 수익할 때 B는 수인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못해요.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여기를 환지의 정지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무슨 용도로? 채비지 용도로, 채비지. 채비지 용도로 환지의 정지를 지정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환지의 정지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즉,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환지의 정지를 정할 때 채비지 용도의 환지의 정지. 채비지 용도의 환지의 정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채비지 용도로 환지의 정지를 정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이 채비지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수익할 수도 있고요. 처분도 가능합니다. 처분도 가능해요. 즉 시행자는 저 환지예정지, 즉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를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사용 수익은 가능하고 처분할 수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어떤 경우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것은 사업 시행 비용에 쓰려고 환지예정지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그 채비지 용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처분해버리면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매수인에게 넘어가겠죠. 매수인에게.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그래서 여기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이 모두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되는데 시행자가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서 처분돼버린 채비지의 소유권만큼은 매수인에게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효 계속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환지예정지 문제입니다. 환지예정지 중요한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말이죠. 이들에게 모든 권리가 확정돼선 사업이 종료되고 말이죠.
소위 판지처분이라는 하게 되면 환점 공고를 합니다. 이 환점 공고일 다음 날 모든 권리가 이전되고 확정된다 기억하시면 되겠네. 도시개발법에서 모든 권리가 이전되고 확정된 시기가 언제다? 환점은 공고일 다음 날. 환점은 공고일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건 뭐 더 여기서 설명드려야 좀 그러네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솔직하게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도시 개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 문제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40문제 나오잖아요. 40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조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랬고요. 조합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조합,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조합이 총 3번 나오는데 이 조합은 3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문제 가운데서 3문제는 거의 정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조합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나올 때마다 조합은 여러분 잘 좀 숙지하시고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도시개발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